여기 한국은 작고 멀며 별로 특별하지 않은 나라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중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미알리나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엘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 북쪽에 있는 비에도비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해바라기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해바라기들이 펼쳐져 있었죠. 해가 질 때면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또 너무 조용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정도였죠. 어렸을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폴란드가 제 온 세상이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게 있었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오래된 돌로 만든 교회도 있고 새마을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도 있었거든요. 다른 곳은 왜 신경 써야 했을까요? 하지만 제가 14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한국이 제 삶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됐어요. 감기가 슬금슬금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먼저 반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둘러싸고 모여 앉아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상한 말들을 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미알리나, 너도 이 드라마 봐야 해. 제 친구 카시아가 휴대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배우들이 정말 잘생겼어. 저는 휴대폰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왜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카시아와 다른 여자애들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 한국 과자도 사왔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 글자로 쓰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차가운 기분이 배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곧 한국 열풍이 어른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한국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농사 얘기 말고는 거의 하지 않던 할아버지까지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마을에 진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보니까 일꾼들이 새로운 표지판을 달고 있었어요. 그냥 비에도비체라고만 써 있던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밑에 이상하게 구부러진 글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글자였어요. 왜 우리 버스 정류장에 한국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난로 위에 수프를 젓고 있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미엘라, 한국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 또 그 차가운 기분이 배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회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농장이 있고 우리만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변화가 좋은 걸 가져다 주기도 해. 비록 우리가 무서워하더라도 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고 있었어요. 매주 더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슈퍼마켓에서는 한국 라면을 팔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우편 배달부까지 한국어를 공부해서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온 세상이 한국 색깔로 칠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익숙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국어 교재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비가 오는 어느 날 오후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신문더미 밑에 숨겨져 있었고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표지는 바래고 찢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목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기초 1단계였어요. 그 책을 들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빨래를 개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는 왜 한국어 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는 빨래 개는 걸 멈추고 제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부드럽고 슬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하셨어. 엄마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들을 보고 새로운 걸 배우는 꿈을 꾸고 계셨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결혼하고 농사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 여행은 끝내 가지 못하셨어. 저는 그 오래된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먼지와 오래된 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책을 주셨어. 엄마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그 책을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표지에 있는 한국 글자들은 작은 그림 같아 보였어요. 동그라미와 선들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책이 램프불 아래서 저를 다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한국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대학 다니는 형 미워 씨가 한국 기술과 사업 기회에 대해 신나서 떠들며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촌 야쿱은 한국 팝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마을의 진지한 어른들까지도 EPS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에 관심 없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실 관심 없는 것보다 더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한국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마을을 바꾸고 있는 게 싫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마법 같은 곳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싫었어요. 어디를 봐도 한국 글자가 나타나는 게 싫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싫었어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한국 일자리 기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한국 글자를 볼 때는 대신 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벽을 쌓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저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한국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 벽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벽이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그 부분은 아직 미래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눈을 감고 싫다고 말하면 온 세상이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센 소녀였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한국어 교실은 우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에 있었어요. 누군가 벽을 하얗게 칠하고 낡은 책상과 의자들을 갖다 놓았어요. 천장에는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길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한국어 교재와 공책을 들고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 신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고집을 부리며 멀리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계속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라고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촌 야쿱은 새로운 글자 배우는 게 무섭냐고 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 교실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요. 3주 동안 저는 성공적으로 한국어 학교를 피하고 있었어요. 집에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초대하면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학교 공부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우스티나를 만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슬쩍 지나가려고 할 때 그녀가 창고 밖에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알리나?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본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우스티나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어요. 갈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했던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내 엄마가 한국어 배우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틀렸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아우스티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나거나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그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녀가 수업에 들어오라고 설득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작아요. 저는 말했어요. 멀고요. 별로 특별하지 않고요. 또 다른 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복잡하고 이상할 거예요. 아우스티나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창고 계단에 앉았어요. 제게도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하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게요. 저도 가기 전에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빨리 말했어요. 그냥 한국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아우스티나가 다시 웃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어요. 새로운 걸 무서워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아주 똑똑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재킷의 느슨한 시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우스티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성장시켜주는 것들이기도 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좋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우스티나가 집에서 그렇게 멀리 여행할 만큼 용감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어 교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멈춰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서는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 한국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이기도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연필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고 한국 글자의 구부러진 선들을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있었어요. 10대 여학생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보고 웃으며 지우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이 한국어 단어를 소리내어 있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모두 뭔가 멋진 걸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국어 교재를 꺼냈어요. 몇 주 동안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종이는 누렇고 부서지기 쉬웠어요. 몇몇 단어들은 폴란드어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과를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 글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비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고 싶었던 왕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누가 글자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그냥 원래부터 있던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글자는 일부러 사람들이 배우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 한국 글자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봤어요. 선이 하나 그어진 동그라미였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여백에 메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한국어 단어 옆에 폴란드어 발음을 적어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를 보니까 슬프면서도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페이지들을 공부하실 때 뭘 꿈꾸고 계셨을까요? 한국이 어떤 곳일 거라고 상상하고 계셨을까요? 다음 주에 형 미워 씨가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 마을 근처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 교육도 시켜준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우스티나가 예상했던 거야. 형이 신나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야. 여기로 오고 있어. 저는 또 그 익숙한 차가운 기분이 배 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든 안 하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우스티나가 한국어 수업을 하는 창고로 걸어갔어요. 수업이 막 끝났고 학생들이 책과 종이를 들고 나가고 있었어요. 아우스티나가 칠판을 지우고 있을 때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문간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 아우스티나가 지우개를 내려놓고 저에게 걸어왔어요. 제 결정을 크게 떠들거나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자부터 시작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요. 저는 처음으로 교실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분필과 가능성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누군가 한국 글자들을 깔끔한 줄로 써놓았어요.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비밀 메시지 같아 보였어요. 아마 저는 여전히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왜 한국에 그렇게 신나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마을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쳐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교재를 펼쳤어요. 아우스티나가 연필과 새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한국 글자를 배울 시간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아우스티나 교실에서의 첫날, 저는 뒤쪽 구석 책상에 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필을 잡고 있는 제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빈 종이가 크고 무서워 보였어요. 아우스티나가 첫 번째 한국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줬어요. 응이라고 불리는 글자였는데 단순한 동그라미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려보려고 하니까 동그라미가 삐뚤삐뚤하고 기울어져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의 동그라미는 완벽하고 둥글었는데 말이에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스티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냥 연습해 보세요. 저는 1시간 동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건 너무 컸고, 어떤 건 너무 작았어요. 어떤 건 동그라미보다는 달걀 같아 보였어요. 연필을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아파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더 연습했어요. 3장의 종이를 한국어 동그라미로 가득 채웠어요. 엄마가 제가 하는 걸 어깨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네.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종이들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다음 주는 더욱 어려웠어요. 아우스티나가 글자들을 연결해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동그라미, 응이 선 아와 연결되면 아가 되고 아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간단한 글자들이 블록처럼 연결되어서 더 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블록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를 쓰려고 하면 달기 긁어놓은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새로운 단어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초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셋째 주에 창피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우스티나가 각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일어섰는데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단어들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연습도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걸 까먹어버렸어요. 저는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나는 이라는 뜻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결국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앉아버렸어요. 괜찮아요. 아우스티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실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실수가 우리가 배우는 걸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저는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업에 그만 나가기로 결심할 뻔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을 광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정장을 입은 공무원 같은 사람들 주위로 큰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약간 억양이 있는 폴란드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제형 미워 씨가 서서 그녀의 말을 일부 통역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한국 공장 관리자 얀나였어요. 그녀는 새로운 한국 공장이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큰 화면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현대적인 기계들, 깨끗한 작업 공간, 안전장비를 착용한 직원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임금을 드릴 거예요. 이 공장이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더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체크라는 늙은 농부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자원만 가져가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외국 회사들의 또 다른 속임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얀나는 통역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장기 투자해온 역사를 설명했어요. 직원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지에서 고용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야체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나고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야체크에게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얀나가 얼마나 차분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감명받고 있었어요. 화내거나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사실과 인내심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파 앞쪽에 서 있던 제 사촌 야쿱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나이 많은 여자분이 넘어져서 전자장비로 떨어질 뻔한 걸 간발의 차이로 잡아준 거였어요. 할머니와 비싼 기계 둘 다 구한 거죠. 짜잔. 슈퍼 야쿱이 하루를 구했다. 그가 평소에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얀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사람들의 긴장된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화난 질문 대신 친근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걸어가면서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얀나는 똑똑하고 정직해 보였어요. 공장 사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한국 회사들은 정말로 야체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수업에서의 제 어려움도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 오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수업에서 손을 들고 아우스티나에게 질문했어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아우스티나가 웃었어요. 아주 정상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달랐거든요. 음식, 언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뭐가 도움이 됐어요? 시간이요. 연습.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도 한때는 자신의 언어의 초보자였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요. 그 말이 저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 주 나머지 동안 매일 밤 한국 글자를 연습했어요. 실수한 것들을 버리는 대신 발전을 보기 위해 간직했어요. 동그라미들이 점점 더 둥그러지고 있었어요. 선들이 점점 더 똑바르게 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느렸지만 향상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아우스티나가 깜짝 시험을 냈어요. 기본 한국어 단어 10개를 암기해서 써야 했어요. 빈 종이를 보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아우스티나가 실수가 우리가 배우는 걸 도와준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어요. 각 단어를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몇몇 글자들은 여전히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끝났을 때 부끄러운 대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아우스티나가 EPS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고급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관심 있는 분은 알려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교실을 둘러봤어요. 몇몇 학생들이 즉시 손을 들었어요. 자신 있고 신나 보였어요. 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고급 뭔가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언젠가는 제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아니지만요. 다음 주도 아니지만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제 공책에 있는 한국 글자들이 비밀 암호보다는 가능성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저는 EPS 시험을 보러 도시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시험 입장권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에 적힌 한국 글자들이 더 이상 신비한 기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제 배낭 안에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국어 교재가 들어 있었어요. 페이지들이 더 누렇게 변했고 몇 장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페이지가 제 메모와 연습 문제들로 가득했어요. 시험장은 도시에 있는 크고 회색빛 건물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같은 폴란드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험장 안에서 저는 47번 책상에 앉았어요. 듣기 시험이 먼저 시작됐어요. 6개월 전에는 한국어가 다른 행성의 음악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장은 몇 시에 일을 시작합니까? 한국어 목소리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우스티나와 직장 관련 단어를 수백 번 연습했거든요. 시험지에 정답을 표시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말하기 시험이었어요. 한국인 시험관 앞에 앉아서 저 자신과 제 직업 경험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야 했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녀가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깊게 숨을 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제 마을에 대해, 아우스티나에게서 한국어를 배운 것에 대해,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다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2주 후에 결과가 우편으로 왔어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합격, 합격, 해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구름들을 내려다보면서 불과 1년 전에 한국 글자 배우기를 거부했던 무서워하던 소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장에서의 첫날은 압도적이었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제 상사는 박 씨라는 친절한 남자분이었어요. 폴란드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첫 주 동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이 어려웠어요. 기계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매일 새로운 절차들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아우스티나가 가르쳐준 걸 기억했어요. 실수가 우리가 배우는 걸 도와준다고요. 매일 퇴근 후에 한국어를 더 공부했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 라디오를 들었어요. 천천히 나아졌어요. 제 한국어가 향상됐어요. 다른 직원들이 새로 온 폴란드 직원들을 위해 통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기계가 과열되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폴란드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한국어 안내방송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폴란드어로 소리쳤어요. 이쪽으로, 비상구까지 따라오세요. 비상 지시사항을 통역해주면서 안전하게 밖으로 이끌었어요. 나중에 상사가 위기 상황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나라들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2년을 보낸 후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폴란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에 제 자신의 한국어 학교를 열고 싶었어요. 아우스티나가 가르쳐왔던 오래된 창고가 아직 비어 있었어요. 그곳을 빌려서 벽을 우리 해바라기 밭처럼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새 책상과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를 나란히 걸었어요. 제 학교의 첫날 2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한국 농업회사와 일하고 싶어하는 농부들, 한국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 10대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늙은 야체크도 제 수업에 왔어요. 한때 한국 회사들에 항의했던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의심했던 제가 틀렸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원을 완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우스티나가 처음 한국 글자 쓰는 법을 보여줬던 바로 그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모든 수업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칠판에 제 이름을 한국 글자로 써놓는 거였어요. 미엘리차.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년 전에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을 싫어했어요. 변화가 무서웠어요. 한국 글자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메모와 연습 문제로 완전히 가득 찬 할아버지의 오래된 교재를 들어보였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요. 시간을 내서 배우고 연습하면 무서운 것들이 익숙해져요. 이상한 것들이 아름다워져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밤에 수업이 끝나면 빈 교실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써진 한국 글자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더 이상 비밀하모나 불가능한 퍼즐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문 같아 보였어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문들. 교실 창문 밖으로는 해바라기 밭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지평선이 장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하라는 초대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되고 싶다는 걸 전혀 몰랐던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미알리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